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황 대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를 예를 들어보냐면요. 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일제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일제약을 예를 들어본다는 건, 혹시 이 종목을 진입하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재적 가치를 따져볼 수 있겠죠. 내재적 가치. 즉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즉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성장성, 성장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낼 건가, 이익성,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여기는 뭐 부채도 있고요, 그죠? 뭐 여기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매출 구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큰 흐름은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내재적 가치고 기본적 분석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슈나 그 다음에 테마라고 하죠. 정보력. 이 회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력. 그래서 뭐 이번에 어떤 그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 순이익이 좀 늘어나더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단발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가격 분석. 네. 어디서 어떻게 이 종목은 움직였나. 그러면 내재적 가치가 좋고 이슈도 있고 차트도 흐름이 양호하다. 이 차트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수급 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돈이 있는 메인 주체가 사줘야 되잖아요. 뭐 메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감대가 생성돼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가 막 사기도 하고 어떤 가치가 있어야 누가 비싸게 주기를 사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거를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매매를 한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제가 하는 방법이 황 대표가 하는 방법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에, 연봉을 통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주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가격은 얼만큼 형성됐는데 56,250원이 가장 역사적으로 고가였고 670원이 가장 저가였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는 거죠. 이 가격이. 전 1순위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네, 1순위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리고 있지만은, 과거 2015년서부터는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뭔가 성장이 둔화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일제히 모든 종목이 그랬듯이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급등을 해버립니다. 급등을. 신일제약을 예를 든다면, 그죠? 근데 작년에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때문인지 인질적으로 그렇고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서 매출 구조가 좋아서 수익의 기대 가능성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았죠. 근데 제약회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면 뭐가 되는 업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코로나 또 관련된 거냐 안 된 거냐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런 걸 따지는 게 뭐예요? 그게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코로나 같은 유행성인 그런 거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떼돈을 버는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죠. 이렇게. 시젠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갇혀있던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슈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이슈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회사였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일제가 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올해 2021년 들어와서 양봉이 못 나고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신일제약을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죠. 이게 문제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 회사는 제약품, 비타민제, 무기질 제제, 해열 진통 소염제, 예, 외피용량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코스닥 있고 우량기업 있고 중형주고 제조 제약입니다. 분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850억이고 오늘은 좀 3%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850억보다는 좀 빠지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재무 상태를 한번 봐보는 게 이게 뭐냐면 예, 분기 실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죠. 이렇게 그죠? 예, 작년에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매출 구조가 이랬구나. 그랬더니 매출 구조는 꾸준하네. 영업이익도 꾸준한데, 좀 기울었네. 당기 순이익도 보니까 괜찮았는데 좀 기울었어요. 그죠? 또 후반전에 좀 떨어진 거죠. 그죠? 올해 2020년 12월에 작년 말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죠. 이런 판단.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이 회사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액을 꾸준히 이루는 회사네. 그죠? 최근 4년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했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꾸준했네. 이렇게 딱 보면, 어? 꾸준한 회사네. 그런데 주가가 빠져. 주가가 빠져요. 그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한계점인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 한계점인가? 이래서 가격도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차트가 내 제작같이 이 자체를 왜 빠지냐 이거죠. 뭐 이거 보면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봐도.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풍제약, 신일제약, 덱사메타손 관련 지지부진. 심플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오늘 지금 4월 26일 날 이틀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그죠? 예. 덱사메타손은 전부 다 관련된 폭락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 기사가 조금 쭉 그냥 보시면 어때요?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도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계속 도배가 되는데, 이렇게. 근데 뭐 같은 기사인 것 같아요. 쭉 보면. 이코노미스에서 하나인데, 같은 기사죠. 그러면, 신풍제약도 한번 봐보는 거죠. 이렇게. 신풍제약도. 신풍제약도 이렇게 봐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까 그 봤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신풍제약도 예를 들면 한번 봐보는데,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뭐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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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하죠? 연간 실적 볼게요. 꾸준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신일제약이고 신풍제약 가져요. 신풍제약 봐볼게요. 세무제표를 잠깐 보게 되면 뭐 9만, 9만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봐도 뭐 신일제약보다는 더 매출 구조가 튼튼하고 그냥 유지가 됩니다. 둘 다. 꾸준히. 그죠?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게 한계점이었나? 두 종목 다? 업황에다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했듯이 뭐였죠? 막에 어디 있죠? 기사가 어디 갔어? 여기 아까 요거 신일제요. 요거 이 얘기죠. 이거 얘기 이거 덱사메타손 관련주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덱사메타손 우리가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덱사메타손 한번 쳐보고요. 이렇게 예, 나오니까 그러면 보니까 이런 거래요. 이런 거예요. 뭐 면역 억제제 및 항암 작용을 나타낸 호르몬제로 뇌물질 뭐 이런 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곽을 잡는 거야. 지금 얘들은 어쩌면은 반영이 돼서 주가 흐름이 약간 밀린다는 것이 이미 만약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시각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밀린 것은 부정적이냐 이런 것보다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워낙 많이 올렸다 마나 빠졌잖아요. 약간 거품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이제 멈췄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멈췄죠. 그죠? 근데 멈춘 기간을 보니까 계속 주가가 내려오기만 하다가 최근에 그 2월 달서부터 1월 말부터 지금 4월 초순까지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돼. 근데 이제 아까 내재적 가치를 봤을 때 그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고 부실했다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그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면 신혜지가 이걸 봤다. 그러면은 그러고 봤더니 흐름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전 이걸 왜 중시 여기냐면요. 이게 올린다는 것은 결국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에. 왜? 그만큼 비싸게 줘야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주식 매매는 어떻게 될지. 1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 그래? 그러면 전 이런 판단 할 것 같아. 신혜지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조적 회사보다는 이제 주가가 흐름이 빠진 게 많이 반영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떠받치는 거 봤을 때는 아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늘 그렇듯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주가가 여기를 멈춰놓고 방향을 지금 턴하려고 하는 이 시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돈 있는 애들이 즉 세력 애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밀어 올리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항상 기사가 나오고 내용을 살펴보면 뒷북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제가 그래서 내재적 가치나 그런 기사보다는 주가 먼저 흐름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매칭시켜 보는 거죠. 매칭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는 상태에서 기업은 그냥 그만해요. 그럼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나쁜 것들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전 이게 적정 주가가 여기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건 뭐 주가라고 하는 건 계속 내리거나 계속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큼 5만 6천에서 지금 이렇게 10,000원대까지 15,000 이렇게 빠진 것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푸는 거고. 그래서 주가는 다시 멈췄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한번 해볼까라고 판단이 있으면 당연히 이 주가가 이 저점을 깬다는 것은 12,850을 깬다는 것은 흐름을 다시 하방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럼 계속 안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누가 사서 올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누구가 아니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됐어도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었까지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누가 싸게라도 계속 파는 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싸게 아니라 이건 비싸게 누가 사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얘네들의 단가는 적어도 이 저점을 깨서는 누가 모았다면 안 깰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일정 부분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는데 왜 의미가 크냐? 올랐다가 눌렀을 때 틀을 때 왜 의미가 크냐? 여기는 못 깨는 이유는 누가 샀다면 자기들의 단가는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샀다면 가정을 해보면 왜? 자기들 단가가 깨지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즉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추정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했었잖아. 이 가격대가 지금 15,000원대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14,800원쯤이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서 사고 산다 그러면 가정을 해보면 그 특히 여기 양봉이 나면서 조금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났잖아요. 여기는 그냥 골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사고 여기 대충 샀다 그러면 추정해보면 이 근방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거의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자리들이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격을 체크하는 거죠. 거기가.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이니까 여기 얼마냐면 14,700원. 그리고 14,700원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내가 주식을 산다면 16,000원이니까 지금 16,000원이잖아요.
16,000원이니까 14,700원이니까 얼마죠? 1,300원이 빠지는 거죠. 1,300원. 1,300원. 그죠? 1,300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빼고 요거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리스크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게 리스크 범위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내가 그냥 산다 그러면 이만큼 리스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흘러갈 때 잘 안 사죠. 언제 사냐? 여기 멈추는 거 봐요. 돌아가는 거를. 돌아가는 걸.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파괴됐으면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이 밑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는 판단. 그럼 어떻게 이거 사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에 의해서 리스크가 내가 알죠. 이렇게 벗어나면 위험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여기 지지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때문에. 근데 이걸 깨고 나서도 이 획소를 준다든지 더 뺐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전 아는데, 안 오면, 이거 영원히 안 오면. 나는 영원히 안 오면. 그러니까, 손해봤다고 해서 이걸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 걸려도 그건 치명타잖아요. 예, 왜냐면 휴지가 돼버리니까,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생각이 여기 투영이 돼서 접근하는 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종목이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만큼 주가가 갈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끌고 가는 만큼 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흐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떤 감지냐? 얘들이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팔아먹었겠죠. 즉 그게 의지가 없다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떤 일정한 흐름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를 다시 또 인정하고 나는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어떻게 됐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다만 추정해보는 거죠, 추정. 어디쯤 가면 가장 이상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지지하장을 또 이루는 이런 자리 여기 2280원 정도가 왜냐? 기본적으로 여기는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하장이 2만 원의 부분에. 그럼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 매물자리. 이런 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자리는 내가 반을 청산한다든지 대응해 보려고요. 왜?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뚫을 수도 있으니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분할 청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종목을 분석하고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매매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도 좋고 뭐 가격에 상관없이 이거 위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하겠죠. 그 목적,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나는 흔들림이 없이 내가 그 월급쟁이 하니까 장기적으로 업황이 좋을 거라고 보고 한 4, 5년 내다봐. 그래서 랜덤하게 그냥 어차피 사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모아갈래. 이런 개념은 나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본인 자신한테. 그리고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뭐 전문가 이렇게 나오고 리딩하고 막 그러면 종목 얘기하면 이거 좋은 거야? 그냥 막 사버려요, 막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면 에이, 저 새끼 나쁜 새끼죠. 저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 줘갖고 괜히 손해봤다. 이러고. 또 반면에 내가 왜 이걸 샀을까? 또 후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매매가 아닌 거죠, 그건.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맞다라고 판단되면 한번 따라보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그 따라본다는 게 무조건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방법 꾸준히 한번 봐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 내리면 주가가 멈추고 돌아설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릴 때는 사지 마세요. 돌아설 때 생각해보자고. 돌아서고 내렸다가 다시 돌아설 때 생각해보자고. 이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생각이 돈 있는 애가 사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 논리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놀다가 올라왔을 때는 내가 단가도 한번 추정해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왜 올라왔을까? 또 그 내재적 가치나 기업들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 매매를 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나리오를 짜줘야 되는 거죠.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본인이. 어떤 생각? 대응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기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고, 차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이 돈의 흔적이잖아, 이거.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흔적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흐름, 돈의 흐름. 결국에 우리는 돈의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그것도 언제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됐을 때 자기 거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한번 장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이런 부분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